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1일 만에 300명대로 증가했습여 3차 대유행 우려가 커집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979가구 모집에 9,800여 명이 몰려 경쟁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국내 주요 바이오헬스 기업이 2023년도까지 총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합니다. 연평균 생산량 20% 증가와 9,300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가 2,545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850선 탈환에도 성공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새 313명이나 늘어 81일 만에 3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고 오늘은 300명을 넘으며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다희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3명 늘어 누적 29,3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230명보다 83명 증가한 수치로 300명대 확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본격화했던 지난 8월 29일 이후 81일 만입니다. 이는 가족 모임, 사우나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하며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245명, 해외 유입이 68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지난 11일 이후 8일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갔고 해외 유입도 7월 말 이후 최다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92명, 경기 87명, 경북 16명, 전남 15명, 인천 12명 등입니다.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성동구의 한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전날 낮까지 총 18명이 확진됐으며 서초구 사우나, 수도권 가을 산악회 등 집단 발병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강원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 강주광역시 대학병원, 전남 순천시의 한 음식점 등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이후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총 67명이고 2명이 추가 사망해 누적 사망자는 496명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강원 일부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지만 일상 감염으로 전국 확산 조짐이 커 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정부가 내일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아 시장에 내놓겠다는 구상인데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석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일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전세 물량 확보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LH나 SH 등 공적 기관이 직접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 후 다시 전세로 내놓는 방식의 매입 전세 임대가 주요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짓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 약정 방식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청년이나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빈 상가나 오피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매물로 나온 호텔까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10만 가구 안팎의 물량을 확보해 시장에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임대차 3법과 매매시장 안정화 방안 등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에선 당장 전세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전세난 해소하기에는 거론되는 대책들은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리는 작업으로 보이거든요. 6개월 뒤에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말 그대로 수요자가 원하는 유형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 거고요. 정부가 내놓을 전세 대책이 부실할 경우 장고 끝에 악수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전세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임대주택 경쟁률도 덩달아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고한 제2차 국민임대주택 979가구 모집에 9,800여 명이 몰리며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겁니다. 2차 국민임대주택에는 마곡, 고덕강일, 강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5월 말 모집했던 1차 국민임대 모집에도 고덕강일, 위례 등 인기 지역이 포함됐지만 당시 경쟁률은 4.7대 1 수준이었습니다. 서울권 임대주택은 인기가 좋은 편이라 미달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두 자릿수의 경쟁률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바이오헬스 기업이 2023년도까지 총 10조 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를 단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사업화 촉진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까지 생산이 연평균 20% 늘고 약 9,300명 규모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 2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인천 연수구 송도에 각각 생산시설과 R&D 센터를 세웁니다. 삼성바이오의 제4공장은 생산량 25만 6천 리터로 현재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생산시설인 제3공장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가 2,545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850선 탈환에 성공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0.26% 상승하며 2,545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지난 16일에 기록한 연고점을 이틀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은 11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고 기관 역시 동반 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1,261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1.4% 올라 850선 재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이 2,495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기관 역시 302억 원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나홀로 매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기류에 제약바이오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진매트릭스가 26%대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제일약품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원 80전 내린 1,103원 8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로봇 전문 업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거래 최대 1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조 원 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네 발 달린 걷는 차가 개발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호근입니다. 예. 현대차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와 손잡고 커넥티드카 운영 체제 개발하기도 했고요. IT 강자들과 이른바 합종 연횡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시너지를 좀 기대할 수 있나요? 로봇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스스로 움직인다라면 각종 센서를 통해서 액추에이터를 피드백 받잖아요. 예를 들면 강아지 로봇 같은 경우도 주변의 영상 신호나 이런 걸 다 인식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구동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차선이 있고 주행 중인 부분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걸 자동차에 직접 적용한다고 하면 물론 현대자동차가 로봇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진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로봇의 각종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영상 신호와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차량에 정보를 주고 컨트롤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세스 2019에서 걷는 차에 대한 의지를 이미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리던 자동차가 걷는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일까요?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서 첫 번째 중요하지가 않고요. 만약에 이게 레저 산업이나 각종 어떤 119나 긴급 재난 차량하고 연결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클 수가 있겠죠. 산악 지역에서 어떤 조난자가 발생했을 때는 현재는 헬기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수동으로 사람을 업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걷는 로봇이나 아니면 이렇게 등반이 가능한 로봇이 차량 형태로 제작이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현대도 이제 그런 부분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일반 소비자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시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홍보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기타 뭐 어떤 건축물이 무너졌거나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건축 잔재물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현재 뭐 그렇게 걷는 로봇을 개발했고 그게 방화 처리만 된다라고 하면 소방관들이 직접 호스를 들고 화재 현장을 직접 들어가는 그런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로 노면 접근과 무관하게 걷는 자동차 개발이라는 것은 실제 주행 성능과 별도로 결국은 이동에 제한이 없고 지형적인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분명한 틈새 시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듣고 보니까 뭐 틈새 시장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타 업계와 이렇게 교류가 빈번한 편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합종 연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투자 인수 등에 현대차가 공을 들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경쟁력이 높은 회사를 손꼽을 때 대부분 구글이나 웨이보나 이런 회사를 손꼽거든요. 근데 구글이나 이런 회사는 자동차 제작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자율주행 운용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자율주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경쟁 상대로 꼽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나중에는 자동차라는 것은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수렴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보다 늦게 자동차를 개발하기 시작한 나라들도 10년, 20년 안에는 그 격차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제작 기술은 비슷해질 거고요. 거기에다 영혼을 입히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 삼성에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그 소프트웨어가 안드로이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깨어있지 않은 벽돌하고 똑같은 것처럼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하는 시대에서 이제 100% 자율주행 쪽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영혼을 심어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IT나 로봇 산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회사를 합병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함께 우려도 나오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이렇다 할 성과가 딱히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돈 1조 원을 지불하고 인수를 해야 되나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튜브 영상 보면은 TV에서 보여준 거는 정말 잘된 케이스 하나고 로봇이 우리말대로 좀 버벅대면서 넘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은 저 로봇들을 몇 대 팔아서 그 인수 수익을 내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걷는 로봇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센서를 이용한 영상 처리 기술을 통해 가지고 걷지 않고 일반적인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달려있는 카메라 센서들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노하우를 기술을 받아온다라든지, 그래서 로드상에서 도로에서 움직이는 차량에 적용한다라고만 해도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결국은 기존의 뭐 렉서스나 도요타나 이런 회사하고 같이 기술 공유했던 회사를 현대에서 지금 눈여겨본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의 코업을 통해서 그 자동차 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기술 향상이 됐다라는 걸 컨펌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한 전 과정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큰 손실을 보거나 이득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인수합병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타 글로벌 메이커들의 움직임도 궁금한데요. 각자의 신기술에 대한 연구도 지금 현재 좀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많아지고 있죠. 우리가 하만카돈 같은 경우도 삼성도 자동차 회사를 갖고는 있지만, 르노 삼성이 있지만 자동차 하만카돈이 스피커 회사라고도 알고 있지만
보통 자동차 전장의 40% 정도를 하만카돈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기업하고의 코어는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우리가 보통 백색 가전이라고 부르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 원가에서 전기전자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는 전자제품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미 그 단계를 넘었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미래의 차라는 게 말입니다. 커넥티드 자율주행 기반으로 해서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나 로보틱스 등의 미래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그런 세상인 겁니까? 예,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단지 그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축으로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이 틈새 시장으로,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수륙 양용 자동차도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대가 팔린 건 아니죠. 레저용 틈새 시장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5년, 10년 안에 개벽을 하고 완전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로 변화가 심하게 발생할 텐데, 실제 어느 분야가 가장 우위를 점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기존의 자동차 시장이 다 없어지고 드론이 메인으로 갈지, 그다음 로보틱스 쪽으로 갈지, 아니면 그게 쉐어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인텔리전트 커스터머가 되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한 어떤 IT 기존 회사들하고 합병을 통해서 충분한 노하우나 지식을 전수받고, 그거에 대한 기초 기술을 개발을 해놓은 상태에서 세계적인 자동차 운송 수단의 트렌드가 바뀔 때 그걸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호근 교수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개발 현황과 전망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진 갈 길이 멀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지역 경제단체가 주최한 포럼에서 나온 말인데요. 백신 개발 이후의 경제 효과 역시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팬데믹 통제 노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감염 위험이 있는 활동에서 발을 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샌프란시스코 지역경제단체 베이 에어리어 카운슬 주최로 열린 온라인 토론에서 나온 파월 연준 의장의 말입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까지 갈 길이 멀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코로나19 감염률 증가세를 가리켜 특히 단기적으로 중대한 하방 리스크라고 지적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 잇따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발표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틀림없이 좋은 뉴스라면서도 앞으로 몇 달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고 벌써부터 리스크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완전히 회복되더라도 일부 업종은 대유행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습니다. 같은 경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경제로 가는 것. 특히 파월 의장은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새 직장을 찾는 동안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실업자들이 아예 다른 산업군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파월은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연방정부가 추가 부양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연준도 시중 유동성 공급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는 게 연준 의장의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현지 시간 17일 자산 매각으로 보유 현금을 늘린 데 대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이날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딜북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해 코로나19 제2차 유행으로 전 세계가 셧다운되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올해 공격적으로 자산을 매각했다 말했습니다. 재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는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암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소프트뱅크는 올해 반도체 개발회사 ARM 지분과 약 200억 달러의 T-모바일 지분 등 여러 건의 자산 매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보유 현금은 현재 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오늘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41%가 개발 마지막 단계인 3상 단계에 있다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미국 국립보건원에 등록된 전체 임상시험은 1,544건으로 이중 백신이 107건, 치료제는 1,437건입니다.
특히 임상 3상의 비중은 44건으로 41.1%를 차지했습니다. 치료제의 경우 433건이 임상 3상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재단은 미국 모더나와 국립알레르기 감염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mRNA 1273의 임상 3상 중간 결과에서 94.5% 이상의 예방 효과 가능성을 보이며 백신 출시가 임박했다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민생 경제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아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 중앙회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TF를 초청해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소기업 단체는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말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향자, 오영환, 소병철 의원 등은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30년 기업인 출신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앞으로 나아가시는데 최대한의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내년 도입을 앞둔 주 52시간 근무제를 꼽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유연근무제의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금 지급,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이 중소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보은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사용기간 확대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현장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문식 공동위원장은 유례없는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경영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에 맞는 정책과 입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메리츠화재가 생활금융 플랫폼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월 1,000원에 가입할 수 있는 휴대폰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휴대폰 보험이 나왔습니다. 대리점 방문 없이도 카카오페이에 접속해 휴대폰 정보와 외관 사진 업로드만 하면 신규 폰과 중고폰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가 지난 10일 카카오페이와 함께 출시한 온라인 휴대폰 보험입니다. 2019년 이후 출시된 통신 3사 삼성, LG, 애플의 플래그십 모델을 소유한 카카오페이 회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사고가 발생한 휴대폰이거나 알뜰폰, 해외 구입 단말, 선불 이동 전화, 유심 단독 개통 휴대폰 등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도난 분실 플랜과 파손 플랜 둘 중 필요로 하는 보장에 따라 선택해서 가입하면 되고 두 보장이 모두 필요한 경우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난 분실 플랜의 경우 휴대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게 되면 6개월간 품질을 보장하는 중고폰을 보험 기간 중 1회 지급합니다. 파손 플랜은 휴대폰이 파손됐을 경우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최대 35만 원까지 보험 기간 중 2회 수리비를 보장합니다. 보험료는 도난 분실 플랜은 월 1,000원에 납입 기간 2년이며 파손 플랜은 월 3,800원에 납입 기간 2년입니다. 휴대폰 전 기종의 보험료는 동일하며 2년간 보장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가입은 모두 온라인 카카오페이 보험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SPC그룹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며 코로나19와 장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농가를 지원합니다. SPC그룹은 제주특별자치도,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와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제주 당근 재배 농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을 수매해 제품을 개발하는 행복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9월 강원도 평창군과 감자 소비 활성화 협약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SPC그룹은 제주 지역 농가가 재배하는 당근을 비롯해 양배추와 월동무 등을 수매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 출시해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이달 말부터 전국 파리바게트 매장을 통해 제주도 구좌읍에서 생산된 당근으로 만든 베이커리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